아빠 나왔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한 묘지였다. 오후 4시 해가 일찍 기우는 겨울이라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묘역 사이로 난 좁은 길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는 그 길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17쯤 되어 보였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어깨는 좁았다. 등에 맨 가방은 학교에서 오는 길임을 말해주었고 손에 든 편의점 봉지는 무언가를 사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소녀의 머리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털어내지 않았다. 소녀가 발을 멈춘 곳은 묘역 중간쯤에 있는 묘비 앞이었다.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 강현우 1979-2008 소녀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편의점 봉지에서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우유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묘비 앞 석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빠. 소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왔어. 소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복 치마 아래로 맨 무릎이 차가운 눈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 모의고사 봤어. 국어가 좀 어려웠어. 수학은 괜찮았고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사실 등수 좀 떨어졌어. 소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아빠한테는 말해도 되지? 아빠는 비밀 잘 지키잖아.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가 묘비 위로 날아가 앉았다. 소녀가 손을 뻗어 묘비 표면의 눈을 털어냈다. 손끝이 붉게 얼어 있었다. 아빠. 소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가 엄마 눈이 점점 안 보여. 소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수술해야 된대. 근데 돈이 많이 든대.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잖아. 눈앞에 뭐가 점점 까매진다고 그랬어. 계단도 못 보고 넘어지고 꽃집 일도 이제 힘들대.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어떡해, 아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소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다. 다만 숨이 끊어지듯 헐떡이는 소리만 묘역에 울렸다. 눈은 계속 내렸다. 소녀의 검은 교복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다. 마치 세상이 그녀를 덮어버리려는 듯이 묘역 언덕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안에서 노인이 내렸다. 이른이 넘어 보였지만 등이 굽지 않았고 눈빛은 선명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흰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강태주, 강태그룹 명예회장. 한국 경제를 일군 1세대 기업인 중 한 명. 그러나 오늘 그는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 여기서 기다려. 강태주가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가 고개를 숙였다. 강태주는 혼자 언덕을 올랐다. 17년 전부터 해마다 이날 이 시간에 오는 길이었다. 아들의 길. 그날만큼은 비서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아들과 단둘이 있고 싶었다. 언덕 중턱에서 강태주의 발이 멈췄다. 누군가 있었다. 아들의 묘비 앞에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녀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듯했다. 강태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들 현우의 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과 몇몇 지인 외에는 저 나이 또래의 소녀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강태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나무 뒤에 서서 소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 어떡해, 아빠.
강태주의 심장이 멈칫했다. 아빠. 저 아이가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다. 강태주는 가만히 서 있었다. 눈이 그의 코트 위로 내려앉았지만 털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묘비의 손을 얹고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돌아섰다.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강태주의 숨이 멎었다. 눈. 그 눈이었다. 아들 현우의 눈과 똑같았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 눈 아래 점 하나. 현우가 웃을 때 찡그리던 모양 그대로였다. 입술의 선도, 귀의 형태도. 강태주는 수십 년간 사업으로 단련된 사람이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서 국화다발이 떨어졌다. 소녀는 강태주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언덕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강태주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소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떨어진 국화 다발 위로 눈이 쌓였다. 강태주의 입술이 떨렸다. 현우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아들의 묘비 위로, 국화 위로, 그리고 17년간 알지 못했던 비밀 위로. 강태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아들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다. 묘비 앞 석판 위에 삼각김밥 2개와 우유팩이 놓여 있었다. 현우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것이었다.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 것. 강태주가 그런 것 좀 그만 먹어라 하면 현우가 웃으며 아버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던 것. 강태주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아들의 묘비 앞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 포장을 만졌다. 아직 차갑지 않았다. 소녀가 사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었다. 현우야.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아이가 누구니?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계속 내렸다. 강태주의 어깨 위로, 아들의 묘비 위로, 그리고 17년이라는 시간 위로. 그날 밤 강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 성북동 저택 200평 넘는 한옥 양식의 본체 안방에서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기를 반복했다. 옆방에서 자는 아내 박순자는 깨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둘은 따로 잤다. 아들을 잃은 뒤로. 강태주는 새벽 2시에 서재로 갔다. 서재 한쪽 벽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다. 그 안에 아들 현우의 사진들이 있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미국 유학 시절 보내온 사진. 강태주는 유학 시절 사진을 꺼냈다. 24살의 강현우가 웃고 있었다. 뉴욕 거리를 배경으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커피컵을 들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고 눈 아래 작은 점이 선명했다. 강태주의 손이 떨렸다. 오늘 본 소녀의 얼굴이 겹쳤다. 똑같았다. 눈꼬리의 각도, 눈 아래 점의 위치, 입술선의 곡선. 현우가 웃을 때 보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소녀에게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강태주의 직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를 꺼냈다. 17년간 열어보지 않은 것. 아들의 유품을 정리할 때 발견했던 것들이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스물 즈음으로 보였다. 긴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현우와 나란히 서 있거나 현우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아에게.
강태주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다. 17년 전에도 지금도 아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다. 아들이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 그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쳐 있었다. 정원의 소나무 위에 흰 눈이 쌓여 있었다. 정아. 그 이름을 17년 만에 떠올렸다. 아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 민서가 보고했었다. 형님 주변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강태주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서 그 여자는 그저 정리해야 할 문제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면? 강태주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뻗어나갔다.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면, 민서가 처리했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17이 됐다면,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의 어둠 속으로 눈을 던졌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흘 후, 강태주는 다시 묘지를 찾았다. 같은 시간 오후 4시. 기일도 아닌 날에 아들 묘를 찾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사에게 산책하고 싶다고만 말하고 혼자 언덕을 올랐다. 소녀가 있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다. 묘비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작은 도시락이 펼쳐져 있었다. 소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고 있었다. 강태주는 저번처럼 나무 뒤에 섰다. 소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아빠, 오늘 엄마가 김밥 싸줬어. 아빠 좋아하는 단무지 많이 넣었대. 거짓말이지? 엄마가 단무지 좋아하는 건 나잖아. 소녀가 작게 웃었다. 아빠도 먹어. 여기. 소녀가 젓가락으로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맛있지?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강태주는 숨을 죽였다. 소녀의 말투에는 슬픔이 없었다. 아버지와 평범하게 대화하는 딸의 모습이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아빠, 나 고민 있어. 소녀가 김밥을 씹으며 말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내가 여기 오는 거. 엄마는 아빠 얘기하면 표정이 이상해져. 슬픈 건지 화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 못했어. 소녀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가끔 미안해. 엄마 몰래 아빠 만나러 오는 거. 엄마한테 비밀 있는 거. 강태주의 가슴이 조여왔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모른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다. 그저 묘비에 새겨진 이름만 안다. 그런데도 아빠라 부르며 밥을 나눠 먹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소녀가 도시락을 정리했다. 묘비 앞에 올려둔 김밥 조각은 그대로 두었다. 아빠 나간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소녀가 일어섰다. 돗자리를 접어 가방에 넣고 묘비에 손을 얹었다. 사랑해 아빠. 소녀가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다. 강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녀가 떠난 뒤 강태주는 아들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다. 석판 위에 김밥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단무지가 노랗게 보였다. 강태주는 그것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고등학생 때 아내가 김밥을 싸주면 단무지를 먼저 골라 먹었다. 아버지, 단무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강태주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핀잔을 줬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 소녀는 알고 있었다. 어디서 알았을까?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 여자에게, 정아에게. 강태주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다만 서서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돌을 바라보았다. 현우야.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았다.
저 아이가 내 딸이냐?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만 불었다. 소나무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지나갔다. 강태주는 돌아섰다. 언덕을 내려가며 그는 전화기를 꺼냈다. 오래전 번호를 눌렀다. 개인 비서실장에게 조사할 게 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다. 서하윤 17살. 어머니 이름은 윤정아. 이 두 사람에 대해 알아와. 강태주는 전화를 끊었다. 묘지 언덕 아래로 검은 세단이 보였다. 강태주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17년간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강태주의 서재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것이었다. A사 크기의 갈색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강태주는 비서실장을 물러가게 한 뒤 혼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 기본 신원조회. 서하윤. 2008년 9월 15일생. 현재 17세. 서울 은평구 소재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강태주의 눈이 생년월일에서 멈췄다. 2008년 9월. 아들 현우가 죽은 것은 2008년 3월이었다. 6달 후에 태어난 아이. 두 번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모 윤정아 1983년생. 42세. 부기재 없음. 아버지 란이 비어 있었다. 혼외 출생. 미혼모. 강태주의 손이 떨렸다. 세 번째 서류. 윤정아 기본정보. 윤정아 1983년 3월 2일생. 서울 은평구 소재 소규모 꽃집 정아플라워 운영. 2008년 9월 서하윤 출생 후 단독 양육. 서류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현재의 윤정아 42의 여자. 긴 머리는 짧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눈매는 17년 전 사진 속 그 여자와 같았다. 강태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17년 전 아들의 유품 속에서 본 그 얼굴이 분명했다. 현우와 나란히 서서 웃던 젊은 여자. 현우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 네 번째 서류. 이것이 핵심이었다. 병원 진료 기록 사본. 서울대학병원 안과. 환자명 서하윤. 강태주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었다. 주호소 야간 시력 저하, 주변 시야 흐림 증상 호소, 검사 결과 망막 전이도 검사상 이상 소견, 유전성 망막색 소변성증 의심, 소견 추가 유전자 검사 권고, 조기 발견 시 진행 지연 가능, 방치 시 시력 상실 우려. 강태주의 손이 멈췄다. 유전성 망막색 소변성증. 의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유전성과 시력 상실이라는 단어는 명확했다. 서류 하단에 추가 기재 사항이 있었다. 가족력 모친 윤정아 동일 질환 진단. 현재 시력 급격히 악화 중. 수술 권고 상태. 보호자 연락처 윤정아 모. 비고 환자 본인 검사 비용 문제로 추가 검사 보류 중. 강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연결되었다. 윤정아. 17년 전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임신 중이었던 여자. 민서가 처리했다고 보고한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 죽은 지 6달 후에. 그리고 혼자 17년을 키웠다. 그 아이가 서하윤. 묘지에서 아빠라 부르며 울던 소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와 같은 병에 걸려 있다. 눈이 멀어가고 있다.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있다. 강태주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17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2008년 3월,
아들 현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들의 얼굴에 덮인 흰 천을 걷어올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물건을 정리했다. 그때 아파트에서 여자의 흔적을 발견했다. 옷가지, 화장품, 그리고 사진들. 강태주는 분노했다. 아들이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조카 민서가 조사를 맡았다. 며칠 후 민서가 보고했다. 윤정아라는 여자입니다. 형님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서가 말을 끊었다. 임신 중입니다. 강태주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충격보다는 분노가 먼저였다. 아들이 죽은 마당에 그 여자가 임신이라니.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분명 돈을 노리고 나타날 것이다. 재벌가의 유산을 노리는 여자. 그때 강태주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장례 후 밀려오는 공허함, 그리고 회사 경영의 압박.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민서에게 맡겼다. 정리해. 그 한마디만 했다. 민서가 물었다. 어떻게요? 돈으로 되면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집안과 엮이지 않게. 그것이 전부였다. 며칠 후 민서가 다시 보고했다. 처리했습니다. 합의했고 아이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 안 할 겁니다. 강태주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 돈을 받고도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17년을 혼자 키웠다. 왜 그랬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이를 키우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17년간 아무 연락이 없었다.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아들의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강태주의 눈앞이 흐려졌다. 밤이 깊었다. 강태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진료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유전성 망막색 소변성증 의심, 시력 상실 우려, 검사 비용 문제로 보류. 손녀가 눈이 멀어가고 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강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7년 전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문제로 봤다. 치워야 할 것으로. 그 결과가 이것이다. 손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다. 묘지에서 아빠라 부르며 혼자 운다. 어머니와 같은 병에 걸렸다. 치료비가 없다. 강태주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26의 현우가 웃고 있었다. 현우야. 강태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사랑한 여자와 아이를 내가 그렇게 대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7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오전, 강태주는 조카 강민서를 본가로 불렀다. 민서는 현재 강태그룹 대표이사였다. 45. 강태주의 형 아들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강태주 밑에서 자랐다. 현우가 죽은 후 후계자 없는 강태그룹의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민서에게 넘어갔다. 민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큰아버지? 강태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민서를 돌아보지 않았다. 앉아라.
민서가 소파에 앉았다. 강태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민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주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태주가 그것을 민서 앞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민서의 시선이 서류 위로 갔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서하윤. 그리고 윤정아.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강태주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안을 짓눌렀다. 17년 전에 내가 처리했다고 했지. 다 끝났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고. 민서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태주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더구나. 내가 처리했다던 그 아이가 17년 동안 자라서 지금 내 아들 묘지에 와서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더라.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큰아버지, 그게. 변명하지 마. 강태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사실대로 말해. 17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 윤정아. 형님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미국 유학 갔다가 잠시 귀국했을 때 다시 만났고 그때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강태주의 눈이 좁아졌다. 계속해.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지시대로 합의금 5억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민서가 침을 삼켰다. 첫째, 아이를 지울 것. 둘째, 다시는 강씨 집안에 접근하지 않을 것. 강태주의 주먹이 떨렸다. 그래서 그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처음에는 완강했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형님이 남긴 유일한 거라고. 강태주의 가슴이 찔리는 듯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압박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 여자 직장에 연락해서 해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집주인한테도 손을 써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재벌가 아들 꼬셔서 임신한 여자라고. 강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 여자,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근데 서명하고 나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돈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못 지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 남긴 전부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태주의 숨이 멎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눈 감았습니다. 강태주의 눈에서 불이 번쩍였다. 눈을 감았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든 말든 우리 집안과 연결되지만 않으면 됐으니까요. 합의서에 접근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서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큰아버지께 처리했다고 보고한 겁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합의는 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확인 안 했을 뿐입니다. 강태주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쿵. 찻잔이 흔들렸다. 민서가 움찔했다. 확인 안 했다고? 17년 동안? 민서가 입술을 달싹였다.
큰아버지께서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민서의 말이 맞았다. 강태주도 묻지 않았다. 17년 동안 한 번도 그 여자가 정말 아이를 지웠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처리했다는 민서의 보고를 그대로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래야 편했으니까. 그래야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강태주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큰아버지.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시 접촉해서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닥쳐. 강태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민서의 입이 닫혔다. 강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17년 전 그는 돈으로 사람을 지우려 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와 그 뱃속의 아이를 문제로 보고 처리 대상으로 봤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손녀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 어머니와 둘이서 가난하게 살았다. 지금은 눈이 멀어가고 있다. 치료비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이다. 강태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다. 민서야. 민서가 움찔했다. 예. 넌 이 일에서 손 떼라. 내가 직접 하겠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큰아버지, 그게 무슨. 내가 저지른 일이다. 내가 책임져야지.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이 곧게 펴졌다.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1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흘 후 오후 3시 서울 은평구의 좁은 골목길. 강태주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1층에 작은 꽃집이 있었다. 유리문에 정아플라워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안쪽으로 화분들과 꽃다발이 보였다. 강태주는 혼자 왔다. 기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다. 검은 코트에 회색 머플러. 재벌 총수라기보다는 평범한 노인의 차림이었다. 그는 잠시 꽃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자가 보였다. 42의 윤정아.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고 있었다. 가위질하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다. 그녀의 눈이 약간 찡그려져 있었다. 시력이 나빠진 탓인지 꽃줄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다. 강태주가 유리문을 밀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윤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손님인 줄 알았는지 미소를 지으려다가 강태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다. 그녀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렸다. 당신. 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주는 문 앞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오래됐구나. 윤정아의 얼굴이 굳었다. 17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스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윤정아가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17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정아가 떨어진 가위를 주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가주세요. 정아 씨,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윤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네 집안 사람들한테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 없어요. 17년 전에 충분히 들었거든요. 정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정아 씨,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정아 씨, 아이 지우고 새 출발하세요. 윤정아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조카.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제 직장에 연락했어요. 집주인한테도 연락했어요. 동네방네 소문 퍼뜨렸어요. 재벌가 아들 꼬셔서 임신한 년이라고. 강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는 불러오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서명했어요. 그 합의서에 굴욕적인 조건 다 받아들이고 윤정아가 강태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데 아이는 못 지웠어요. 이 아이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 남긴 전부였으니까. 현우 씨가 떠나고 제게 남은 건 이 아이뿐이었으니까. 강태주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러 왔다. 윤정아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미안하다고요? 17년 만에요? 늦은 거 안다. 하지만 뭐요? 윤정아가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윤이가 아빠 없이 자란 17년이 돌아와요? 제가 혼자서 애 키우느라 잠 못 자고 밥 굶고 몸 망가뜨린 세월이 돌아와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희 딸이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사진 한 장으로 아빠를 상상하면서 컸어요.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라고 하면 빈칸으로 냈어요. 아버지 날에 편지 쓰라고 하면 혼자 울었어요. 윤정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태주가 고개를 숙였다. 도움을 주고 싶다. 치료비든 생활비든 뭐든. 윤정아의 눈이 번쩍 빛났다. 돈이요?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면. 웃기지 마세요. 윤정아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17년 전에도 돈으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5억 주면서 애 지우고 사라지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네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강태주의 눈이 커졌다. 윤정아가 싱크대 및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다. 여기 있어요. 17년 전에 받은 돈. 이자까지 합쳐서 고스란히.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강태주는 말을 잃었다. 왜 안 썼냐고요? 그 돈은 제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받은 거니까요. 아이를 낳은 이상 그 돈을 쓰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윤정아가 통장을 강태주 앞에 내밀었다. 가져가세요. 전 필요 없어요. 그때도 필요 없었고 지금도 필요 없어요. 강태주는 통장을 받지 않았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정아 씨, 아니 윤 선생.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하윤이는 내 손녀잖아. 그 아이가 지금 아프다며. 눈이. 윤정아의 표정이 굳었다. 하윤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 애한테 당신은 남이에요. 17년 동안 남이었고 앞으로도 남이에요. 꽃집 문이 열렸다. 딸랑.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왔다. 서하윤이었다. 가방을 맨 채 들어오다가 가게 안 분위기를 느끼고 발을 멈췄다. 엄마. 하윤의 시선이 강태주에게 향했다. 낯선 노인이 엄마 앞에 서 있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윤정아가 하윤에게 다가갔다. 딸의 어깨를 감쌌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가시는 분이야. 강태주가 입을 열었다. 하윤아. 하윤의 눈이 커졌다. 자기 이름을 아는 낯선 노인. 나는. 가세요. 윤정아가 강태주를 가로막았다. 하윤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당신은 이 애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태주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요? 하윤의 목소리였다. 차가웠다. 강태주가 하윤을 바라보았다. 아들 현우의 눈을 가진 소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알아요. 누군지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빠 기사 찾다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그룹 회장. 아빠 아버지. 근데 저한텐 할아버지 없어요. 강태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윤아, 나는 1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새벽까지 일할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아빠 묘지에서 혼자 울 때 어디 계셨어요? 엄마 눈이 안 보여서 병원비 걱정할 때 어디 계셨어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할아버지래요? 웃기지 마세요. 하윤이 엄마 뒤로 숨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태주를 향해 있었다. 저희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랑 둘이서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윤정아가 문을 열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강태주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땅에 박힌 듯했다. 가시라고요. 윤정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강태주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턱을 넘기 전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윤정아가 하윤을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다. 거절의 벽이 되어 강태주를 막고 있었다. 강태주가 문을 나섰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유리문이 닫혔다. 강태주는 골목길에 서서 꽃집을 바라보았다. 안에서 윤정아가 하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17년의 시간, 상처, 분노, 자존심. 강태주의 어깨가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주는 꽃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서 지켜보았다. 비서실을 통해 윤정아와 하윤의 일상을 보고받았다. 하윤이 학교에 가는 시간, 윤정아가 꽃집을 여는 시간, 병원 예약 일정까지. 보고서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적혀 있었다. 윤정아, 시력 악화 가속. 주간 시력 측정 결과 우한 0.04, 좌한 0.02. 일상생활 지장 심화. 서하윤, 유전자 검사 권고받았으나 비용 문제로 보류 중. 본인도 야간 시력 저하 호소. 강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윤정아가 알아챘다. 병원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비용을 대겠다고 연락하자 윤정아는 거절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없다고. 강태주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다고. 섣불리 다가가면 더 밀어낼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하윤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엄마 번호였다. 엄마. 전화기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윤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여기 은평소방서입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하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엄마가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네. 의식은 있으신데 시력 관련 증상이 심해지셔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윤은 뛰었다. 골목길을 뛰고 큰 길로 뛰고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서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다. 버스가 막 떠나고 있었다. 하윤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병원까지 30분. 그녀는 20분 만에 도착했다. 응급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헐떡이며 접수대로 갔다. 윤정아요. 제 엄마요. 방금 실려왔다고.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응급처치실 3번이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윤은 달렸다. 커튼을 젖히자 엄마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엄마. 하윤이 침대 옆에 달려갔다. 윤정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야. 하윤이야. 윤정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다. 하윤아? 어디야? 안 보여. 하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여기야. 여기. 손잡고 있잖아. 윤정아의 손이 하윤의 손을 더듬었다. 손가락이 하윤의 얼굴을 만졌다. 눈, 코, 입. 손끝으로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하윤아 갑자기 안 보여. 꽃집에서 꽃 다듬다가 갑자기 깜깜해졌어. 무서워서 119 불렀어. 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울음을 참았다.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됐다. 괜찮아, 엄마. 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 오시면 치료받으면 돼.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하윤을 복도로 불러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다. 그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서하윤 씨, 어머니 보호자 맞으시죠? 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망막색 소변성증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양쪽 눈 모두 광각 반응만 남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은 느끼지만 형태는 거의 구분을 못하세요.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하면 나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와 망막 이식 병행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시력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려면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그럼 해주세요. 바로요. 의사가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와 망막 이식을 병행하면 대략 1억 이상 들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윤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1억. 가게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이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1,500만 원. 1억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하윤 씨 본인 검사도 필요합니다. 유전성 질환이라서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아요. 어머니 진료 기록 보니까 하윤 씨도 야간 시력 저하 증상이 있다고 하셨던데.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밤에 잘 안 보이는 것. 어두운 곳에서 물건이 흐릿한 것.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늦으면 어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속에 울렸다. 어머니처럼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 검사 비용은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그것도 없었다. 하윤은 병원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온몸이 무거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엄마 수술비 1억. 자기 검사비 500만. 합쳐서 1억 500.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대출? 신용이 없다. 학생이니까. 친척? 없다. 아빠 쪽도 엄마 쪽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아르바이트?
1억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릴까? 하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태주, 그 노인, 할아버지라고 했던 사람,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었다. 치료비든 생활비든 뭐든.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사람한테 손 벌리면 안 돼. 엄마가 17년 동안 그 집안 돈 한 푼 안 쓰고 버텨왔는데 내가 무너지면 엄마의 17년이 무너지는 거야. 하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아빠.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 어떡해. 나 어떡해.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윤은 벤치에 웅크린 채 울었다. 아버지 묘지에 가서 울 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7살 소녀가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았다. 윤정아 씨가 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시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 문제로 보류 중이라고. 강태주의 손이 멈췄다. 하윤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밤새 복도에서 잤다고 합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수술비가 얼마래?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치료와 망막 이식 병행해야 해서.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1억.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다. 한 끼 식사값보다 작은 돈. 그러나 그 돈을 내밀면 또 거절당할 것이다.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강태주는 서재를 서성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돈은 많았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17년의 시간, 신뢰, 진심. 그가 진심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태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결심의 빛이었다. 이틀 후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소재 프레스센터 대회의장.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강태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이 몰려들었다. 경영권 분쟁인가, 대형 인수합병인가, 아니면 스캔들인가. 추측이 난무했다. 단상 위에 강태주가 올라섰다. 72세의 노인. 은발의 검은 정장. 그러나 오늘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위엄 대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주가 마이크 앞에 섰다.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정면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17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섰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울렸다. 강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7년 전 제 아들 강현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26의 나이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렸다. 아들이 죽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것도. 기자들이 술렁였다.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저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문제로 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서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아이를 지우고 사라지라고. 강태주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다. 제 조카가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여자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그리고 17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강태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아이가 제 손녀입니다. 올해 17살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지금 그 아이와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입니다.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7년 전에 제가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죗값을 그 모녀가 17년간 치러왔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혔다. 90도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다. 재벌 총수가 공개석상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전례가 없었다. 강태주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저는 오늘부로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검찰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제 조카 강민서 대표도 포함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강민서는 현재 강태그룹의 대표이사였다. 검찰 조사라는 말은 그룹 경영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으로 강태주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제 손녀와 그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을 다 바쳐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강태주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국에 퍼졌다. 강태그룹 명예회장 17년 전 비밀 폭로 손녀 존재 공개 인정. 재벌가 스캔들 강민서 대표 검찰 수사 착수. 강태주 공개 사죄돈으로 사람을 지우려 했다. 병원 병실에서 하윤이 TV를 보고 있었다. 옆 침대에 윤정아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TV 화면에 강태주가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다. 하윤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거 봐. 윤정아가 눈을 떴다. 그러나 TV는 보이지 않았다. 형체만 어렴풋이. 뭔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기자회견했어. 자기 잘못을 다 말했어. 17년 전에 엄마한테 한 짓을. 윤정아의 얼굴이 굳었다. 하윤이 TV 소리를 키웠다. 강태주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돈으로 사람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 죗값을 그 모녀가 17년간 치러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윤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 같은 영감탱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하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응. 그 사람이 진심인 것 같아. 윤정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 흘렸다.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다. 강태주가 서 있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수표도 선물도 없었다. 그가 문턱을 넘지 않고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윤정아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태주가 온 것을 알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강태주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윤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책임지게 해달라고 빌러왔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그런 것만이 아니라 17년간 내가 없었던 자리를 채우게 해달라고. 윤정아의 입술이 떨렸다. 일어나세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윤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윤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윤정아가 손을 뻗었다. 허공을 더듬었다. 하윤이 엄마의 손을 잡아 강태주 쪽으로 이끌었다. 윤정아의 손이 강태주의 어깨에 닿았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윤정아가 숨을 들이쉬었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믿어볼게요. 강태주의 어깨가 떨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하윤이 강태주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 할아버지 없다고 외쳤던 소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할아버지. 하윤이 입을 열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마. 얼마든지.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을 비추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문이 열렸다. 아주 조금. 그것으로 시작이었다. 1년이 지났다. 다시 겨울이 왔다. 다시 눈이 내렸다. 서울 외곽 야트막한 산자락의 묘지. 하얀 눈이 묘역을 덮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 위로 눈이 쌓였고 묘비들 사이로 난 좁은 길 위에도 눈이 소복했다. 소녀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소녀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1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나이. 교복 대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하윤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강현우 1979-2008 1년 전과 같은 묘비, 같은 이름. 그러나 하윤의 표정은 달랐다. 1년 전의 눈물과 절망 대신 담담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담담함 아래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렀다. 하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나왔어. 그녀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였다. 아빠, 나 대학 붙었어. 하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의대는 아니야. 성적이 안 됐어.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근데 간호학과 붙었어. 한국대학교 간호학과. 경쟁률 엄청 셌는데 붙었어. 하윤이 합격 통지서를 묘비 앞 석판 위에 올려놓았다. 왜 간호학과냐고?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 혼자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하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작년에 엄마 응급실 갔을 때 나 진짜 무서웠어.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 잡아줬어. 괜찮아. 엄마 금방 나으실 거야. 그렇게 말해줬어. 하윤이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가 묘비 위로 날아가 앉았다. 하윤이 손을 뻗어 눈을 털어냈다. 1년 전처럼. 아빠, 그리고. 하윤이 뒤를 돌아보았다. 언덕 아래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강태주, 그리고 그 옆에 선글라스를 쓴 윤정아. 두 사람이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강태주가 윤정아의 팔을 잡아 부축하고 있었다. 눈 덮인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윤이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은 혼자 안 왔어. 세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섰다. 왼쪽에 강태주, 가운데 하윤, 오른쪽에 윤정아. 윤정아의 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수술로 완전 실명은 막았지만 형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였다. 선글라스 뒤로 그녀의 눈이 묘비 쪽을 향하고 있었다. 현우 씨, 윤정아가 낮게 말했다. 우리 딸 대학 붙었어요. 간호학과래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밀어냈어요. 17년 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윤정아가 말을 멈췄다. 강태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현우야. 노인의 목소리였다. 72세에서 73세가 된 목소리. 1년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다. 그러나 등은 여전히 곧았다. 아비가 왔다. 강태주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코트가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17년 동안 못 온 것 용서해라. 내가 사랑한 여자와 아이를 내가 그렇게 대한 것 용서해라. 강태주의 어깨가 떨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 마. 정아 씨 눈 수술시켰다. 하윤이 검사도 받게 했다. 다행히 하윤이는 초기라서 진행 늦출 수 있대. 앞으로도 계속 챙기마. 강태주가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낼 거다. 졸업할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내 목까지 내가 하윤이 챙기마.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 가지에서 눈이 떨어졌다. 강태주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지 않았다. 하윤이 강태주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강태주가 고개를 돌렸다. 1년 전 하윤은 할아버지 없다고 외쳤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다. 감사해요. 하윤의 목소리가 낮았다. 아직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17년이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진 않으니까. 강태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근데요. 하윤이 강태주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주름진 손. 차가웠다. 이렇게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한테. 강태주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하윤이 다른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 선 세 사람. 외할아버지, 어머니, 손녀.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그러나 17년간 남이었던 가족. 돈으로 끊어졌던 가족. 그리고 이제 책임으로 다시 이어지려는 가족. 윤정아가 입을 열었다. 현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우리 딸 잘 컸죠? 당신 닮아서 속 깊고 나 닮아서 고집세요.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앞으로는 셋이서 자주 올게요. 아니, 넷이서. 당신까지 넷.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윤의 코트 위로, 강태주의 어깨 위로, 윤정아의 선글라스 위로. 아무도 눈을 털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서 있었다. 각자의 생각 속에서, 각자의 기억 속에서, 각자의 감정 속에서. 그러나 함께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세 사람이 언덕을 내려갔다. 강태주가 윤정아의 팔을 부축했다. 하윤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여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언덕 아래 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주의 차였다. 기사가 문을 열었다. 하윤이 먼저 엄마를 태웠다.
그리고 강태주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합격 기념으로. 강태주의 눈이 커졌다. 내가 사? 네. 알바에서 모은 돈 있어요. 비싼 건 못 사지만 칼국수 정도는요. 강태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 같았다. 그래. 칼국수 좋지. 세 사람이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묘지가 점점 멀어졌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하윤이 묘역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언덕 위 아버지의 묘비가 작아져 갔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 하윤이 속으로 말했다. 다음에도 셋이서.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차 안은 따뜻했다. 윤정아가 하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다.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17년의 상처가 1년 만에 아물 리 없었다. 그러나 함께 있었다. 같은 차 안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오래된 상처 위에도 내려앉았다.